볕 좋은 동네의 허름한 골목 끝자락. 오래된 간판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덕순의 국밥이라 적혀 있었다. 투박한 글씨만큼이나 가게는 투박했고 메뉴는 단출했다. 돼지국밥, 순대국밥, 머리국밥. 그러나 이 세 가지 메뉴는 동네 사람들의 지친 삶의 든든한 위안이자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선사하는 소울푸드였다. 그리고 이 모든 맛의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직한 덕수 아저씨가 있었다. 김덕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전국구 한때 날리던 은퇴한 같은 수식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덩치도 덩치였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 같았다. 허나 지금은 끓어오르는 국밥 육수처럼 따뜻하고 구수한 얼굴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다. 오로지 국밥을 끓이는 주걱과 재료를 다듬는 칼만이 그의 무기였다. 그의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넓고 등은 꼿꼿했다. 그의 국밥집은 시끌벅적하기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손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국밥을 비웠고 덕수는 그들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평화는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다. 아니, 정확히는 어설프게 침범당하기 마련이다. 요즘 동네에 새로운 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말 저녁이면 골목어귀에서 오토바이 굉음이 들려오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이 동네 잘나가는 형님들이라는 자칭 크라켄 패거리였다. 대장인 상어는 아직 2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녀석이었는데 어설픈 문신과 오만방자한 태도로 무장하고 있었다. 한두 달 전부터 인근의 상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만만한 동네 주민들에게 어깨를 부딪히며 시비를 걸고 다녔다. 덕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았지만 그의 촉은 언제나 살아있었다. 손님들의 한숨 섞인 이야기, 노점상 아주머니의 불안한 눈빛, 저녁마다 사라지는 가게 앞 박스 재활용품들. 그 모든 것이 그의 감각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은퇴한 사람이었고 더 이상 누구도 아니었다. 그저 국밥집 사장 김덕수일 뿐이었다. 그는 자기 최면처럼 되뇌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 엮이지 마라, 덕수야.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졌다. 덕수네 국밥집 바로 옆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박씨 부부가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허리가 좋지 않아 늘 굽어 있었고 아주머니는 귀가 어두워 손님과 대화할 때마다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크라켄 패거리가 그 슈퍼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천 원, 나중엔 몇만 원씩. 박씨 아주머니는 밤마다 덕수네 국밥집에 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시켜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덕수 아저씨. 요즘 저 시끄러운 것들이 말이야, 늙은이들 등골 빼먹네. 덕수는 말없이 뜨거운 물을 따라주었다. 아주머니는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다. 덕수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묵직한 주걱을 쥐고 있는 그의 손가락 마디들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상어가 그날따라 더 진을 빼고 있었다. 슈퍼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어슬렁거리며 손님들의 발길을 끊게 만들었다. 급기야는 슈퍼 안으로 들어가 박스를 뒤집어 엎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야, 늙은이. 너 우리 형님들 돈 해먹었지? 빨리 내놔. 박씨 아저씨가 간신히 허리를 펴고 바들바들 떨며 그들을 막아섰다. 아니야, 내가 언제 이 자식들아. 상어가 코웃음을 치며 아저씨의 멱살을 잡았다. 아저씨는 맥없이 끌려갔다. 그때였다. 덕순의 국밥집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국밥집 안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덕수가 그 큰 몸을 이끌고 삐거덕거리는 나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아주 천천히 국밥집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 순간을 위해 멈춘 듯 했다. 상어는 그를 힐끗 보더니 비웃었다. 어이 아저씨, 국밥 다 됐어요. 늙은이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덕수는 상어의 말을 무시하고 박씨 아저씨를 부축해 일으켰다. 박씨 아저씨는 덕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조심스레 말했다. 덕수 아저씨 됐어, 그냥 가요. 괜히 엮이지 마요. 덕수는 아저씨의 등을 두어 번 토닥이고는 드디어 상어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깊고 어두웠다. 상어는 그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러나 이내 허세를 부리듯 콧방귀를 뀌었다. 뭐야 아저씨. 옛날에 껌 좀 씹었다고 나한테도 행패 부릴라 그래? 나 무서운 거 없듯. 상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덕수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은 상어의 어깨를 붙잡았다. 꽉 쥐었을 뿐인데 상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뼈가 으스러지는 착각마저 들었다. 덕수는 그를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상어의 눈을 꿰뚫었다.
이봐 아가야. 덕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마치 오래된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다. 내가 뭘 하는지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뭘 입고 뭘 씻고 뭘 태우고 다니든 그것도 내 알 바 아니야. 그런데 이 동네는 내 밥벌이야. 그의 시선이 천천히 박씨 슈퍼와 주변 가게들을 후었다. 내 밥벌이에 침을 뱉고 구정물을 뿌리는 짓은 내가 아주 싫어했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상어는 팔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겨우 몸을 비틀었다. 덕수는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소나귀에 살짝 힘을 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힘은 상어의 온몸에 뻗어나가는 것 같았다. 야, 이 늙은이가 감히. 상어의 뒤에 있던 패거리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왔다. 덕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녀석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공포였다. 주먹다짐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존재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와 오랜 세월 쌓인 위험에서 오는 공포였다. 늑대가 하이에나 무리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 내가 국밥집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덕수가 다시 상어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음식은 거짓말을 못해. 대충대충 만들면 딱 그만큼 맛이 나고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이 느껴지지. 그리고 재료도 마찬가지야. 아무거나 넣으면 탈이 나고 좋은 재료를 써야 속이 편안하지. 상어는 그의 알 수 없는 말에 더 당황했다. 뭐라는 거야, 늙은이가? 내들 말이야. 덕수가 픽하고 실소를 흘렸다. 너희들은 딱 싸구려 재료로 만든 제대로 끓여지지도 않은 잡탕 같아. 겉만 번지르르하게 양념 쳐봐야 속은 비어있고 금방 탈이 나지. 그의 눈빛이 순간 섬뜩하게 변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정성 들여 산 음식을 먹는 손님들이야. 귀한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한테 너희 같은 잡탕이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는 상어의 어깨를 잡은 손에 아주 미묘하게, 정말 미묘하게 힘을 더 주었다. 상어의 얼굴은 순간 새파랗게 질렸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자신을 한없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그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존재라는 압도적인 자각이었다. 크라켄? 이빨 빠진 상어가 아니라 멸치떼겠지. 아니, 멸치만도 못한 플랑크톤? 그 한마디의 상어는 거의 오열할 지경이었다. 자기가 한껏 부려왔던 허세가, 존재 자체가 한순간에 박살나는 느낌이었다. 패거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결국 골목어기로 사라졌다.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골목. 덕수는 천천히 상어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다. 상어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치욕과 두려움이었다. 그는 덕수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덕수는 상어의 앞에 쭈그려 앉았다. 상어는 잔뜩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동네에선 국밥 한 그릇만큼도 귀한 대접 못 받는다. 진짜 힘이라는 건 이런 곳에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진짜 강한 놈은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지. 덕수가 낮게 읊조렸다. 강하다는 건 말이야, 이 국밥 한 그릇처럼 누군가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는 거야. 배부르고 따뜻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힘이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옛날에 나도 너희처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때가 있었어.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후회뿐이더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 돌아봐. 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그날 이후 크라켄 패거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몇몇 아이들이 덕수네 국밥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상어를 봤다는 소문이 돌긴 했지만 그는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며칠 뒤 덕수네 국밥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상어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꾸깃꾸깃한 지폐가 들어 있었다. 박씨 슈퍼에 갖다 줄 돈이었다. 상어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에 봉투를 놓고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덕수는 상어를 빤히 쳐다보았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박씨 아저씨한테 가서 해. 그리고 그 돈은 돌려줘. 상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걸로 뭘 할지는 내가 잘 생각해봐. 상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는 봉투를 다시 들고 국밥집을 나섰다. 그 뒤로도 한동안 상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슈퍼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상어를 보게 되었다. 그는 말없이 땀을 흘리며 박씨 아저씨 부부를 도왔다. 부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상어의 진심을 알아차렸다. 상어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다른 패거리들에게도 연락해서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몇 달 뒤 동네의 분위기는 다시 평화로워졌다. 아니, 이전보다 더 따뜻해졌다. 상어는 여전히 겉모습은 불량해 보였지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돈으로 슈퍼에 진심으로 배상하고도 남은 돈으로 덕순의 국밥집에서 종종 식사를 했다. 여전히 말수는 없었지만 국밥을 다 비우고 나면 항상 카운터에 가서 물을 직접 채워놓고 갔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국밥을 끓일 뿐이었다. 가끔 상어가 다른 동네 젊은이들과 함께 와서 국밥을 먹을 때면 덕수는 국밥을 내주면서 낮게 한마디씩 던졌다. 너무 급하게 먹지 마라. 체한다. 오늘은 쌀뜨물이 좀 진하게 나왔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상어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아주 작게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덕수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 자신부터가 산 증거가 아니었을까. 주먹으로 세상을 평정하려던 젊은 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허기와 마음을 채워주는 김덕수.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의 국밥처럼 속은 깊고 뜨거운 남자였다. 덕순의 국밥집은 여전히 골목 끝자락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국밥집이지만 그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지혜와 뜨거운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늙은 늑대 김덕수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이 아닌 마음으로 이 동네를 지키는 진짜 형님이었다. 그의 국밥 한 그릇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